제가 이제 실험실에서 늘 세포 배양을 했다 보니까 세포가 먹는 음식은 세포의 먹이로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우리는 좋은 음식 먹는 거, 어떤 음식 선택에만 중요하다고 보기도 해요. 도대체 뭘 먹어야 될까? 특히 단백질 진짜 많이 신경 쓰죠. 단백질 부족이다, 단백질 결핍이다 해서 그렇다면 이제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암 환자가 잘 먹는다.'라는 거는 어떤 식단일까요? 네. 한 4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소화가 잘 되는 음식입니다. 우리 몸은 이 장기로 이루어져 있고 또 각각의 장기들은 조직과 또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제가 이제 실험실에서 늘 세포 배양을 했다 보니까 세포가 먹는 음식은 정말 50 종, 80종 이렇게 아주 고퀄리티의 영양이 잘 배합된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잘 소화시켜서 영양이 잘 흡수되게 해서 세포의 먹이로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소화입니다, 소화. 그럼 완전 소화가 아닌 소화 불량은 뭐냐? 제가 소화 불량은 독이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된 상태의 이 찌꺼기 영양 산물들이 대사 산물들이 우리 몸에서 쌓이면 이제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소화 찌꺼기들이 발효나 부패나 산패 과정을 통해서 간에서 그리고 신장에서 해독해야 되는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소화 완전히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화가 안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가스가 차기도 하고 트림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 방귀가 나오기도 하고 또 변이 잘 나가지 않는 변비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을 잘 섭취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잘 먹는 것의 의미가 됩니다. 이 소화라는 게 결과적으로 소화가 안 된다라는 것은 내가 먹은 음식물에서 내가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소화가 돼야 된다. 그렇겠죠? 네. 소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음식 먹는 거, 어떤 음식 선택에만 중요하다고 보기도 해요. 도대체 뭘 먹어야 될까? 근데 나의 소화 상태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분도 영양 상태도 중요하지만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일단 소화 효소가 잘 나오는지 또 소화 장기 위장만 있는 게 아니고 췌장도 있고 또 간도 소화장기라고 보셔야 돼요. 소화 효소에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소화 장기들이 내가 잘 움직이는지 특히 점막의 건강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점막 재생에 힘쓰세요."라는 얘기들을 암 환자분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위장 점막이 손상된 분들은 점막의 두께가 되게 얇아져 있어요. 얇아져 있으면 이제 위산 분비나 소화효소 분비 또 점액 물질 분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흡수도 잘 되지 않아요. 정말 잘 드시고 있는데도 체중이 계속 빠지는 분도 계시고 산알칼리, 미네랄 이런 수치들이 계속 바닥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점막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런 분들은 점막 재생부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소가 잘 흡수될 수 있는 상태의 몸을 만드는 것 이것을 같이 신경을 써야 잘 먹는다라는 개념이 잘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영양하면 일단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요거를 많이 고칼로리, 칼로리계는 많이 생각해요. 특히 단백질 진짜 많이 신경 쓰죠. 단백질 부족이다, 단백질 결핍이다 해서 어린이, 성장기 어린이부터 또 근감소증을 걱정하는 노년기 이르기까지 정말 이 단백질 신화에 굉장히 많이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중요하죠. 단백질은 정말 인체, 체조직을 다 구성하기 때문에 또 세포의 원료, 세포를 생성하는 분열하는 원료가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거는 이제 거대 영양소라고 보고 이것이 잘 우리 몸의 체조직을 구성하고 또 에너지원이 되기 위한 탄수화물과 지방은 에너지원이죠. 에너지원이 되기 위한 과정 중에 필요한 것은 미량 영양소예요. 특히 이제 조효소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다양한 비타민들
미네랄들 그리고 파이토케미컬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량이기 때문에 또 간과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일단 또 밥을 먹어서 배를 채우는데 더 에너지를 만드는 데 좀 더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들, 효소들은 또 식이섬유 이런 것들은 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것까지 다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바로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백미, 정제된 탄수화물인 백미보다는 이 백미가 잘 소화될 수 있는 비타민 B군이 또 식이섬유까지 갖추는 현미 이렇게 통 음식으로 봐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성분 하나가 아니라 비타민 C다, 비타민 B군이다. 요즘 암환자들 사이에 비타민 B3도 되게 유행하고 있던데 비타민 B3 하나 이런 게 아니고 비타민 전체가 같이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 견과류 이런 것들 통음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사실 자연의 산물은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요런 것들이 각 음식마다 복합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다 같이 들어있거든요. 인제 현대 영양학이 탄수화물이다, 비타민이다, 뭐다 이렇게 다 분류를 해 놨잖아요. 이런 분류를 하지 않는 상태에 자연의 통음식 상태 이런 것들이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통으로 잘 먹어서 잘 소화시키는 것이 잘 먹는다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런 식품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채소나 과일인 거고 그런 식품이 아닌 것들이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가공식품이 되겠죠? 그렇죠. 인제 정제한 음식들. 또 요즘은 워낙에 또 영양학의 발달 또 이 제약회사의 이 발달 때문에 그 성분 하나에 집착하는 게 참 아쉽더라고요. 폐암 환자들은 또 비타민 A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비타민 A가 포함된 음식조차 이렇게 거리끼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성분 하나하나보다 일단 통으로 과일류, 채소류, 견과류, 씨앗류, 해조류 이렇게 또 통곡식 이 전체로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와 이제 관련된 게 과일의 당 문제인 거잖아요. 이제 당 성분이 이제 암세포의 먹이다 해 가지고 이제 과일조차도 안 먹는 이제 환자분이 계신 거잖아요. 이게 참 이 성분별로 들어가면은 그게 참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대체 과일을 안 먹고 뭘 먹겠다는 건지. 어쨌건 우리 몸이 먹어서 영양소를 흡수를 해서 이제 에너지를 얻어야지 회복이 되든지 낫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 때문에 과일을 안 먹자 하면은 그럼 그거 대신에 홍삼즙을 먹자는 건지 이런 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좀 이게. 맞아요. 인제 성분으로 들어가면 많은 오류가 생기죠. 사실 인제 PET-CT를 찍을 때 암세포가 이제 포도당을 주입해서 그 암의 위치를 확인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정제된 포도당을 사용한 거죠. 과일하면 당, 당은 포도당 이렇게 인제 연관된 공식 또는 과일 과당, 또 과당이 나쁘다. 액상과당과 똑같이 취급하는 이게 이제 영양학의 큰 오류라고 저는 봅니다. 과일은 통음식이죠. 포도당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수분, 식이섬유 그리고 자연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패스트에 찍었을 때 암세포가 포도당을 막 섭취하는 요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봐요. 암 환자들이 아무리 안 먹어도 밥은 드시잖아요. 또 통곡식이라 하더라도 밥은 드십니다. 근데 이 통곡식에 들어있는 포도당이 과일에 들어있는 포도당보다 훨씬 더 많아요. 또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은 식이섬유나 또 과당, 자당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 몸에서 단순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이 분석적인 관점이 굉장히 많은 오류를 낳고 있고 통곡식 밥과 과일을 비교했을 때 밥에 있는 포도당이 과일에 있는 포도당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 요것만 잘 이해하셔도 과일을 그렇게 기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은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 효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 주는 유익이 훨씬 크다. 소화기관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또 인슐린에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유익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제 암 환자들 상담하시면은 과일을 먹으라고 했을 때 이거 반문하는 환자들 많을 것 같아요. "먹지 말라는데요." "먹으면 안 좋다는데요." 이런 질문하시면 많지 않나요? 많이 있긴 하죠. 대부분 제가 이제 상담에 오실 때 제 책을 읽거나 그리고
제 강의를 이제 유튜브에 있는 강의를 필수적으로 이제 듣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기는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관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죠. 방금처럼 포도당 단일 성분으로 암세포에 주입하는 것과 통음식으로 또 밥과의 이 포도당 함유량 같은 무게라 할지라도 밥이 5배, 10배 훨씬 더 많거든요. 밥 안 드시냐? 밥은 먹는다 하시거든요, 대부분. 그랬을 때 인제 그 당분의 양과 또 복합당 또 전체적인 함유량들을 비교해 줬을 때는 대부분 다 납득을 하시죠. 그리고 뭐 암이 줄어들고 뭐 사라지는 그런 환자들 사례를 통해서도 또 과일이 사람마다 뭐 어떤 과일이 있는지 과일의 종류와 양은 좀 다 다르게 들어가긴 하지만 저는 과일이 빠지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잘 드시고 또 오히려 장기에 더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더 편안해 하시고 좋은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암이라는 것의 시작은 염증이거든요. 염증이 계속적으로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몸의 환경이 유지되면서 혹이 되고 혹이 이제 암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을 파격적으로 줄이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제된 음식은 일단은 거의 다 피하시고 항염,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 파이토케미컬 그리고 효소, 그리고 오메가6가 많은 음식보다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6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이제 염증의 이 매개 회로에서 아라키돈산이라는 것을 더 일으켜서 염증을 더 촉진시키거든요. 그래서 항염 성분이 많은 기름을 드시려면 이제 오메가3 지방산, 염증을 획기적으로 아주 줄여주는 기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씨유 같은 거, 들기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드시고 또 과일과 채소의 파이토케미컬, 십자가 채소,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간의 해독력을 올려주는 그런 음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식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좋진 않죠. 그래서 식사를 복잡하게 드시거나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드시는 것 이런 것들이 염증을 늘려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식사법에 있어서도 염증을 줄이는 식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장 건강을 챙기는 식사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거의 70%가 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 하면 정말 장 건강을 필수로 챙겨야 돼요. 장에는 38쪽의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좋은 미생물도 있고 유익균 또 유해균, 나쁜 미생물도 있습니다. 중간균이라 그래서 좋은 균과 나쁜 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회균도 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쁜 미생물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좋은 미생물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좋은 미생물들을 늘려야만 장에서 면역력이 올라가고 또 면역세포를 훈련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장에서 뭐 절대적으로는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매일매일 변을 볼 수 있는 장 건강 상태를 같이 만들어야 되고 또 때로는 설사나 변비가 생기는지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브리스톨 대변 기준표라는 게 있는데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어요. 거기서 4번 바나나 변 이것을 보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뭐 만약에 항암제를 많이 쓰신다거나 또 항생제를 드셔서 장 건강이 안 좋아진다 이럴 때는 프로바이오틱스 뭐 보충 유산균 같은 것들도 같이 드실 필요도 있고요. 어떻게든 장 건강을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같이 추천드리는 게 효소가 풍부한 음식 발효식품이죠. 발효식품을 드시면 일단 소화에도 굉장히 좋고 또 이 장내 미생물에게도 좋은 먹이가 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좋은 균주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일단 발효된 음식을 잘 드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장 건강에 대해서 워낙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먹는 게 건강이 좋을까 안 좋을까를 생각할 때 이게 내 장 안의 세포들한테 좋을까 나쁠까 생각해 보면은 이게 훨씬 더 좀 판단이 쉬워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과자를 먹는다 했을 때 이 과자가 먹었을 때 내 장의 세포들의 유해균을 늘릴까 유익균을 늘릴까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유해균을 늘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먹는 게 좋은 거고 뭐 사과를 먹는다 했을 때 이게 유익균을 늘릴까 유해균을 늘릴까 고민하다 보면은 사과가 뭐
껍데기에 뭐 케르세틴도 있고 하니까 이윽긴 일겠구나 하면은 '아 이거 먹어도 좋은 식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이 세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쪼끔 더 판단이 쉬워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아 그 장내 미생물 입장에서 생각하시니까 그렇죠. 거기까지만 이어져도 아마 음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확률이 확실히 많아집니다. 이렇게 또 보셔도 좋아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가스가 자주 나온다거나 방귀가 좀 안 좋은 냄새가 나온다거나 다음날 변의 상태가 좀 냄새가 난다. 요런 것들은 '아 내가 선택한 어제 선택한 음식이 나쁜 음식이었구나.' 또는 나의 식사법이 내 장 건강을 해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좀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확률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4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두 번째가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 세 번째가 염증을 줄이는 음식, 네 번째가 장 건강을 지키는 음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게 암 환자들이 생각하는 사실 암에 좋은 음식이라는 거는 뭐 진짜 구하기 어려운 굉장히 좋은 식재료, 뭐 비싼 뭐 약성분을 띤 그 약재들 이런 걸 쉽게 떠올리잖아요. 사실 그런 것보다 이런 4 가지 기준에 맞는 음식들을 챙겨 먹는 게 암 환자에게 훨씬 이롭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암 환자분들 중에 자연으로 돌아가서 뭔가 좀 마음도 다 내려놓고 그냥 제철 나물과 그냥 통곡식 밥과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마시면서 암이 사라지는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제 작년에 번역했던 블루존이라는 책에서도 미국에서 뭐 6 개월 선고받았던 암 환자가 본인의 고향 그리스 이카리아로 가서 30 년 40 년을 더 살았더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고향에 가서 뭔가 좀 마음을 내려놓고 힘든 항암 치료보다 '난 그냥 고향에서 좀 마음 편하게 여유 있게 그냥 나에게 주어진 생을 살겠다.'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몸과 마음을 돌이킨 분이 오히려 암이 사라지고 수명이 더 연장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에 뭔가가 정체돼 있다라는 싱후로 보시면 훨씬 더 접근이 더 쉽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막 내 몸에서 막 무찔러야 되는 나쁜 놈 이게 아니고 '아 내가 몸에 염증이 생겨서 몸에 순환이 막혔다. 뭐 림프 순환이 정체됐다. 혈액이 뭔가 오염이 돼서 좋은 산소와 영양소가 내 몸에 잘 공급이 안 됐다.' 뭔가 대사의 흐름이 막혀 있는 상태로 이해를 하고 또 심리적인 것도 더 중요하죠. 뭔가 억울한 감정 오래 깊이 쌓인 어떤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이 뭔가 내 마음의 순환을 또 막아서 정체돼서 뭔가 혹이 생겼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냥 정말 자연에 있는 그런 자연산 음식들 뭐 과일들, 채소들, 뭐 통곡식 견과류, 뭐 제철 나물들 이런 것들을 그냥 마음 편하게 드시면서 흐름을 좋게 하는 것, 또 마음을 좀 편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사실 가장 조금 더 빠른 암을 회복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음식들 일부러 찾아 먹을 필요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 4 가지 조건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이 최고의 항암 음식이다. 네. 그죠?